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유광민입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무거운 월요일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9일 아침 지금 10시가 조금 넘었고요. 네. 그래도 10시를 많이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죠. 지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 후반부터 마음을 졸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분통이 터져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냥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오늘 주제는 정치적인 내용을 최대한 배제할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비욘디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 채널이 아니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의학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반영된 정치적인 의견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비욘디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 주제가 제정신이란 무엇인가잖아요.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될 당시에 하인병 선생님이 마침 비욘디 생중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실시간 방송을. 그걸 이제 우연히 나중에 찾아봤는데, 하인병 선생님이 계속 제정신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제정신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과 상관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사회에서 제정신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네. 이 제정신이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만큼 바람직하냐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나의 판단과 인식과 거기에 따르는 결정과 행동이 온전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일 때 우리는 제정신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신의학적인 영역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조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관적인 저의 견해는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할 거고, 어떤 특정 상황에 있어서의 주체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인사를 좀 나누고 시작을 한다면, 근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정말. 마음은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LYM님께서 가장 먼저 오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언제나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윤희님, 산너머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초이 그레이스님께서도 시에 맞춘 주제인가요?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죠? 뚜루뚜루뚜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제정신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점점점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문경님께서는 행복한 시간, 원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납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그렇게 주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문경님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유인님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존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인뼈 선생님 방송 보셨다고 얘기하셨네요. 아마 하인뼈 선생님도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방송하시면서도. 오영록님께서도 저와 그리고 최희선 PD님 그리고 박영진 PD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셨네요. 제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핸섬 닥터 감사합니다. 제가 시읒 발음이 안 돼요. 핸섬 닥터 유광민 원장님이라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오늘 오후에 강의가 또 있어가지고요. 강연이 있어서 지금 약간 이렇게 차림새가 조금은 더 포멀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주제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초코민트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바다님 인사해 주셨고요. 뚜룹뚜루뚜님께서는 제정신 아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꾀죄죄하고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점철된 인간들 같아요. 예, 라고. 그쵸.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그 제정신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우리의 제정신이 있고, 제정신이라는 게 나의 제라는 게 자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제정신. 예.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도 있고, 자신의 정신이 바르려면 그 정신이 사회적인 어떤 동의가 구해져 있는 영역 내에 있어야지 우리가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희님께서는 원장님 쌀 발음 되시나요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대구에서 오래 살긴 했지만 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쌀인데 다만 제가 약간 그 노홍철 씨처럼 발음이 세요. 번데기 발음처럼. 그러니까 쌀집이 아, 참 어렵습니다. 예. 초코민트님께서는 걱정 많고 배움이 더뎌서 세상 삶이 더 버겁다고 느끼는 사람들 위해 두려움에 대한 역치를 높이는데 도움 주는 주제를 말하실 계획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 이건 일정 부분 우리가 타고나는 거잖아요. 걱정 많고 배움이 더뎌서 세상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사람들. 제가 오늘 아침에 든 생각 중에 약간 옆으로 조금 세긴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고등학교에서 강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3들에게 강의가 있어서 이제 그 강의를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 나는 어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든 생각이, 아, 그래도 내가 그때 되게 힘들고 어렵고 조바심이 많이 나긴 했지만 길게 인생을 봤을 때 기회는 얼마든지 찾아오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살아내면서 한층 한층 나의 역할을 확장시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문득 제 마음 안에 든 생각이 이런 거죠. 그 누군가가 저에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너는 이광민 당신은 뭐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좋은 머리 가지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서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윤택했을 것 같고, 외모도 보니까 뭐 못생기진 않았고 뭐 키도 크고,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반문을 하지?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인정해요. 저는 여러 가지로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제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머리도 좋지 않고 예, 외모도 좀 이렇게 별로고, 집에 경제적인 도움도 전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제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 안에 든 생각은 그랬어요. 아, 그러면 나의 사회적인 역할을 줄이되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그 영역 내에서 확장시키지 않았을까? 물론 그랬다면 저는 아마 지금 서울에 있지 않겠죠.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지도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실 일도 없겠죠. 네. 하지만 그냥 지방에 어떤 작은 자리에서 그냥 어떤 소시민적이라고 누가 얘기할진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삶의 목표와 기대치를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삶에서의 자리가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영역이 좀 더 넓을 수도 있고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서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홍석균님께서 10,000원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와,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거 비욘디를 만들어내는데 피디님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 방송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고 PD님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더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석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오늘 주제는 제정신이란 무엇인가이고, 이거는 지금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과 연결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저희 주관적인 정치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할 거고, 그리고 주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욘디가 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해야 하는 일종의 배려,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정신이라고 할 때 제정신이란 게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까요? 절대불면의 제정신의 어떤 영역, 내용들. 근데 사실은 이것 역시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저는.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제정신이라는 범주는 얼마든지 바뀌게 되는 거죠. 정신과 질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더 옛날 과거에는 조현병이라는 병은 없었죠. 양성장애라는 병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한편으로는 무속신앙의 영역에서 종교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커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근현대사에 들어와서 정신과적으로 질환이 바뀐 거는 대표적인 게 동성애죠. 정신과 그의 미국 진단체계인 DSM에서는 동성애를 DSM-1과 2에서는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대까지 정신과 영역에서, 현대정신의학에서 동성애는 정신과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 대표적인 게 정신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동성애를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사회의 인식이 바뀌면서 동성애는 우리의 제정신의 영역 안에 들어있구나라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신과 질환도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정신이란 거에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것도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죠. 과거의 대표적인 게 고려장이잖아요. 지금은 고려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부모님을 어떻게 나이가 들었다고 산에다가 버려요? 어떻게 짐승들의 먹이로 두냐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정신의 영역 안에 들었고, 지금은 제정신의 영역이 아니죠. 뭐 제가 역사학자나 뭐 문화학자는 아닙니다만, 뭐 옛날에 잉카 시대 때는 사람을 제물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환경에서.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죠. 과거에 어떤 부족에서는 식인 문화도 있었다고 하죠. 제정신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땐. 하지만 그쪽 집단 내에서는 제정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정신이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내에서의 사고 체계에서의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 중간 지점에 어느 정도의 영역이 들어오는 영역을 제정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극단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극단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고, 중간 기준에서 모여있는 집단의 생각들이 일정 부분 정규 분포 곡선 안에서 제정신이라는 것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규 분포 곡선의 중심점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뭐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제정신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정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과거 군사 독재 시절 때 가지고 있었던 제정신의 범주와 지금의 제정신의 범주가 다르죠. 과거의 민주 열사들을 그 집단 내에서는 한편으로는 빨갱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었잖아요.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을 일제시대 때는 오히려 뭐 국가 분자라 그러나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었겠죠. 과거에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았겠어요? 그 집단 내에서?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정신이라는 영역은 일정 부분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휘청휘청 거려버리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나치 독일도 그런 거잖아요. 히틀러가 선동을 해가지고 독일인들을 뭐 유대인 뭐 학살과 뭐 말도 못하는 전쟁들을 막 벌이는 상황으로 히틀러라는 사람이 몰고 붙였을 때 모든 그 독일 민족 자체가 전부 다 이쪽 편향으로 옮겨가 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 집단 내에서는 제정신이라고 봤을 겁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규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정신이라는 영역은 시대를 뭐 유구한 역사 속에서 계속 좀 휘청휘청 거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역사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이 제정신이라는 영역을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라는 거를 중시하는 이유가, 헌법이라는 이유를 중시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정신에 대한 기준축을 잡아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안에서 다소 흔들리더라도 적어도 이 중심축은 헌법이라는 그 명확한 규정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버린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헌법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 제정신에 대한 영역들을 판단할 때 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사실에 기반한 정보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때로는 왜곡돼 있다 그러면 특정 사람들은 이 헌법의 기준에서 본인만의 주관적인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정신에 대한 기준축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디까지나 사실 기반, 팩트 기반으로 사회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서 혹은 많은 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도 걱정과 우려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엄연히 헌법이라는 게 있고 이 헌법을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자체가 흔들릴 것 같다는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일부 이 작은 집단 내에서는 그들만의 판단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들만의 정보에 기반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왜냐면 작은 집단이니까 그 주관적인 왜곡된 정보에 기반해가지고 어떤 헌법에 기반한 판단들을 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정신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은 개방성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폭을 여기에 폐쇄적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개방해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사람들과 다양한 집단의 사고 체계로 우리의 정보 파악의 인식 영역을 확장시켰을 때 우리는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어떤 제정신의 체계를 가진 외국에 있는 나라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연히 뭐 미국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동맹국이기도 하고 그 동맹국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어떤 전시 상황에서의 가장 우방국 아니에요. 전시 작전권도 지금 어찌됐건 간에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공유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가장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어디까지나 민주공화정이죠. 우리나라와 유사한 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통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제정신의 영역에서 그 축이라는 영역이 비교적 비슷한 나라죠. 근데 지금 이번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 가지고 가장 우려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나라는 미국이죠. 오늘도 뭐 났던데요?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가끔 되게 당황스러운 것이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이거는 가끔씩 이제 다양한 집회들을 봤을 때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물론 우리한테 정말 미국이라는 건 중요하죠. 저도 찬성합니다. 미국 한미동맹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성조기를 함께 들어야 되는 집단은 반대쪽 집단일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간에 말이 세긴 합니다. 여튼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희 주관적 견해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니까요. 한미동맹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규 분포 곡선에서 중간에서의 경우에 따라서 15% 날리든 10% 날리든 이거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죠. 하지만 이 기본축은 헌법에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정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팩트 기반이어야 되고 폐쇄적이지 않는 확장된 개방된 환경에서 우리는 정확한 제정신이라는 걸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제정신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은 이겁니다. 예측 가능성이에요. 우리는 규범이라는 걸 만들죠. 질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걸 명문화 시켜놓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질서나 규범에 맞춰서 예측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신호위반하면 안 되죠. 남의 물건 함부로 손대면 안 되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적어도 이 정도의 규범은 지켜줄 거다라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제정신 아니네 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우리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규 분포 곡선에서의 중간 지점에서의 판단이겠죠. 정신과 질환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떤 돌발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하지 않게끔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신과 질환 안에서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영역의 질환도 있죠. 뭐 공황장애라거나 강박이라거나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살은 조금 배제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이해 가능해요. 예측 가능해요.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진료실에서 예약 잡고 그냥 그렇게 레귤러하게 진료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동 중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일 여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다른 정신과 질환도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의 영역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충동적인 행동이 위험하기까지 하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의 영역을 그냥 어떤 레귤러한 사회적인 환경에서 바라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입원을 시키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설령 다른 사람과 다소 다른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본인 스스로도 제대로 납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타인도 그 생각을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이나 강박이나 공황이나 이제 우리가 소위 약간 그 제정신,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표현하기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질병이라고 부르는 영역,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다소 이거는 정상범주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병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병들은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왜 그런 고통을 스스로 이렇게 마음 안에서 유발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이 가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공감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해도 가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증상들을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일정 부분 그 사람의 생각을 본인이 이해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고 그게 상대방에게도 일정 부분 이해되는 상황일 때 우리는 설령 제정신의 영역에서 다소 외곽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전달도 안 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이 범주를 벗어난 거죠. 중간 기준점에서도 벗어나 있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규정은 사회적인 범주, 정규분포 곡선, 그리고 이게 휘청거릴 수 있으니 그 기준축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준축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판단, 그리고 개방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거를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영역,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 내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뭐 비유를 자꾸 정신과 질환으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제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떤 사람을 정신과 질환이 있다 없다라고 뭐 규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제정신이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이 제정신이라는 영역 안에는 정신과적으로 제정신이냐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신과 질환에서 그 기준축에 대한 부분들이 가끔은 변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그런 것들을 잡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나라와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정신이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이제 저희 딸이 크리스마스 뭐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해외 배송으로 시킨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 딸이. 그래서 언제 오냐 하는데, 뭐 제가 또 택배를 받아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어제가 토요일이죠? 네. 아니다.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저녁 때 저한테 그게 오는 겁니다. 문자가 오는 겁니다. 고객님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배달 완료했습니다. 라고 보니까 뭐 영어로 뭐가 이것저것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외 배송이구나. 그래서 딸한테 야 너가 원하는 거 도착했어. 딸이 뭐 좋아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택배 가지러 나간 거죠. 근데 안 와 있어요. 뭐야? 생각해보니까 주말 되기 전에 배달 완료를 먼저 시켜놓고, 왜냐면 택배 기사님이 뭐 이렇게 늦게 배달을 못한다거나 이러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배달 완료시켜버렸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 들어올 때 다 완료시켜놓고 그때부터 하나씩 배달하나? 근데 결국에는 배송이 안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배달 완료라고 떠 있는 거죠. 그 순간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뭐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여기다가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자초지종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고객센터 연락해가지고 우리 물건 못 받았는데 지금 배달 완료됐다고 지금 뜬다 라고 항의를 할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우리 집 주소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순간 이렇게 딸 키우는 부부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거 항의했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나, 월요일날 갖다 주시겠지 하고는 넘어간 거죠. 근데 좀 있다가 문자가 새로 와요. 고객님의 택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까 전에 배달 완료됐다 그랬는데? 하고 그제서야 찬찬히 찾아보니까 배달 완료됐다라고 하는 거는 제 택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걸 보고는 이걸 해외 배송이다라고 착각해 버린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착각도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만약에 거기서 고객센터에 항의하면서 뭐 배달 완료됐는데 왜 안 왔냐, 이거 제대로 된 거냐 따지고 들었으면 물론 그쪽에서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줬겠죠. 예. 배달 완료됐다는데요? 근데 아니다, 안 왔다. 거기서 이제 정확한 물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가 됐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정확한 물품에 대한 정보는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택배가 도착했네 안 했네만 얘기하니까, 도착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배달했다는데요? 우리 못 받았다니까요. 이러다 보면 분란으로 넘어가겠죠. 물론 나중에 정확한 상황을 알고 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되겠죠. 근데 적어도 제가 그 어떤 착각을 해 있는 상황에서는 제 머리 안에서 오류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정보를 못 받든 정보를 잘못 인식했든. 그럼 그때 당시에 제가 막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전 제정신이 아니죠. 즉 저는 착각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찌됐건 왜곡된 판단이니까.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거를 제정신 아니다의 영역에서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뭐 큰 타격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수정 가능한 영역들인 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착각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막상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뭐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다거나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항의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영역은 그걸 겁니다. 기준축. 지금 뭐 이거 헌법에 잡혀 있죠. 여기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첫 번째는 그걸 거고요. 두 번째는 벗어나 있는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파급적인 효과가 얼마나 컸느냐. 수정 가능하냐. 수습 가능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제정신이 아니다의 영역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이 취합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이미 한참 벗어났죠. 정상범죄 한참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운이 좋아서 지금 정도로 막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천운을 타고난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숙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숙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즉, 제정신 아닌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했을 때. 근데 이미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파급효과가 너무 크고, 이미 저질러진 행동만으로도 파급효과가 너무 크고, 수습 어렵죠. 수습 어렵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다른 영역들까지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됐다 그러면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도 몰고 갈 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를 얘기할 때 한 가지만 더. 왜 제정신이 아니게 됐을까? 왜 제정신이 아니게 됐을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신과적으로 그냥 비유를 할게요. 뭐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신과 용어에 속하기도 하니까.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전공의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뭐 일정 부분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아내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정신과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뉴스에도 과거에 꽤 많이 났었잖아요. 심신미약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재산 갈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은 정신병자로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과 의사가 거기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뒷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입원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이건 악의적인 목적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제정신 아닌 행동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이득을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 이게 범죄죠. 제정신이 아닌 두 가지 상황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단이 왜곡된 겁니다. 정신과적으로는 공유정신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바는 있지만, 즉
폐쇄된 집단 내에서 한 명의 이상한 사람이 왜곡된 사상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폐쇄된 환경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왜곡된 생각으로 그대로 쫓아갑니다. 과거에 제가 봤던 뭐 이거 좀 각색을 하겠지만 한 케이스는 가족 내에 정신분열병이,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었고 그 조현병이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현병 가장의 망상 체계 때문에 가족들을 완전히 그냥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조현병 가장의 망상 체계대로 행동을 해서 가족을 죽여요. 본인들은 그 나머지 가족들은 그 망상 체계에 그대로 끌려간 겁니다. 조현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족분, 돌아가시지 않은 생존자 가족분을 제가 치료를 했었는데 이분도 어찌됐건 간에 조현병 증상을 물려받은 거죠. 근데 공유정신증은 분리시키면 자연적으로 좋아지세요. 물론 숙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가진 조현병 환자는 좋아지지 않겠지만 거기에 딸려 들어간 사람은 분리만 시켜도 좋아집니다. 근데 좋아지면 뭐예요? 본인이 가족을 죽였잖아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이유 중에서는 집단이 폐쇄되어 있고, 그게 집단이 폐쇄되어 있을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 폐쇄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고립된 상황에서는 외부의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생각 자체가 왜곡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본인 생각에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제정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미 이 고립된 환경에서 적어도 외부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는 동떨어져 있는 왜곡된 생각으로 생각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든 그 주된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든, 혹은 더 센 그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이 이렇게 왜곡된 방향으로 잡아먹혀 들어갔든, 그런 경우에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해야죠.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가장 클 때,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 상황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상황은 안타깝게도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찰력이 떨어진 거죠. 스스로의 객관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왜곡된 생각과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한 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는. 정신과 상황에서는 이런 거죠. 누가 보더라도 입원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죠. 왜냐면 난 정상이거든요. 난 제정신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고 비정상이고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는 나는 멀쩡한데? 난 제정신인데? 난 치료받을 필요 없는데? 왜 나를 자꾸 나쁘게 몰아가는 거야? 나 억울해. 그래서 정신과 영역에서, 정신과 치료 영역에서 법률에 정한 거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비자의 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정신이 아닌 상황일 수도 있는 어떤 그 정신질환이
현격하게 있고 그걸로 인한 파급 효과가 너무 클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신과 의사 2명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험성, 파급력이죠. 자타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환자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비자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그거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별도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 같은 경우에는 보호 의무자가 없이도 입원이 가능한 경우들이 뭐 흔하지는 않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예요? 정신과 의사라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정신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 2명이 판단을 하고 사회적으로 위험한 상황일 때,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거를 정신과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에서 이 비자 입원이 합당한지에 대한 거를 정기적으로 다시금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이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그 어떤 행동 자체의 파급력이 너무나 클 때, 그리고 그게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지난주에 놀랐던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다행히 그래도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막아냈고, 지금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마다 이제 주장하는 그 수습에 대한 방안들을 막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정신에 대한 영역이 그대로 적용돼요. 얼마만큼 헌법이라는 기준축에서 정규분포는 공통내에 있느냐. 사람들의, 헌법과 사람들의. 그리고 이러한 어떤 수습에 대한 방법들에 있어서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측 가능성이나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파급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게 같이 포함되겠죠. 왜냐면 수습 상황에서도 제정신을 가지고 수습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누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한다면, 오늘은 죄송합니다. 댓글을 지금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제가 상처받을까봐. 나중에 그래도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쭉 다 볼게요. 쭉 다 볼게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저도 참고해야죠. 저도 모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바라봐야 되고요. 이런 거죠. 제가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가장 그 시작점은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거는 무시해요. 그게 제정신 아닌 상황의 시작점입니다. 제정신 아니지 않으려면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난 부분이 있더라도 바라봐야죠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순간 우리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적으로 기억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력은 왜곡되어 버려요. 이게 대표적인 게 트라우마와 도박 중독입니다.
뭐 트라우마 운운하시던데,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 회피잖아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설령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그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고 우리가 적어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을 한쪽으로 몰지 않아요. 내가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힘들지만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영역도, 보기 싫은 영역도 바라봐야죠. 나는 이게 무서우니까 이거 안 볼 거야. 이건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러면 영영 못 벗어나요. 왜곡돼 버린다고요. 도박 중독은 뭔지 아세요? 긍정적 경험에 대한 선택적 기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도박을 하면 돈을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죠. 제정신이 바뀐 사람은 돈을 따고 잃고가 비슷하구나. 그냥 때로는 따고 때로는 잃는구나가 되면 중독에 안 빠지죠. 근데 도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선택 중에서 뭐만 선택하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돈 딴 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 안에서는 도박하면 돈 잃은 거는 기억을 안 하니까 딴 것만 기억하니까 난 도박하면 돈 따는구나.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왜 이걸 안 해요? 그럼 도박 중독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왜곡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보기 싫더라도, 받아들이기 싫더라도, 아프더라도 봐야죠. 그래야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적어도 그 제정신에 대한 기준은 헌법이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해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 기준에 따라서 과거의 상황에 대한 평가들도 재평가돼요. 지금의 헌법에 따라서.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엄청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군이고 독재자죠. 지금의 헌법에 의해서. 다만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업적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영역에서는 아니에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이 민주공화정이라는 이 헌법의 가치를 끊임없이 유지해 나갈 겁니다. 더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결정들, 결단들, 우리나라가 가야 하는 방향에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키를 같이 쥐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은 결국에는 미래의 대한민국 제정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헌법에 의해서 재평가될 겁니다. 어떻게 남을 것이냐를 기억해야죠. 성공이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냐고요? 아니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년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아니요. 역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신과 의사들 사회에서는 조금 논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신과 의사의 윤리 규정상 제가 그 누군가를 실제 진료하지 않고 진단을 언급하는 것은 골드워터 룰 위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실제 대면으로 진료하지 않고 그 누군가의 진단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규범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외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큰 혼란이 한 사람의 왜곡된 판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국민의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정신의학의 전문가 집단이 그 한 사람의 판단력과 인지 상태와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언은, 평가는 공식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어줍지 않은 저 역시 정신과 의사의 한 명입니다만, 이런 의견을 제가 제가 지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시국 선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이게 골드워터룰 위반이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안에서도 이 골드워터룰에 대해서 예외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양한 자료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죠.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한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가 예측 가능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란 단순히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 것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문가 집단에서의 판단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자문하고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역시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안정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집니다. 아휴. 근데 이거 막상 해놓고 괜찮을까? 그래도 여러분들 댓글 지금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또 저의 제가 저는 그냥 일개 정신과 의사죠. 일개 정신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또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의견 내 주시고 그리고 저의 생각에 또 한편으로는 같이 지지해 주시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샌디님께서는 상처받지 마세요. 쌤께서 목소리 내주시는 것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그냥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뭉클할 때도 있습니다. 뭉클할 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성숙하고 발전하고 내공과 맷집이 쌓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샌디님은 혹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친구와 얘기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정상 지능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지능도 높은 상황에서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순수한 친구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순수한 친구들입니다. 예외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순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고집과 열정이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죠.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옆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해주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친이 소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님께서는 보통 여러 가지를 수집하고 있는 병이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연필을 200개, 300개씩 모아서 집사람한테 욕먹는데도 계속 모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게 정신병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규부부 곡선 안에서는 약간 외곽에 계실 수는 있습니다. 예, 연필을 200개, 300개씩 모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파급력이 별로 없죠. 뭐 연필 한 자루에 뭐 10,000원을 한다 하더라도 200만 원, 300만 원이잖아요. 물론 뭐 연필 한 자루에 뭐 10만 원짜리 사신다 하면 좀 더 타격이 크시겠죠. 그래서 연필을 200만 원, 300만 원 모은다 하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내가 이 힘든 삶의 과정,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 직업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다면 이거는 하나의 나의 소소한 즐거움이자 그래도 내가 힘든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위로, 위안 이런 거 아닐까요? 뭐 큰 타격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정신병이라고 바라보진 않습니다. 이걸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유, 염려를 많이 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잘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이 상황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기억하자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은 더 밝은 모습과 희망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죄송합니다. 저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건강검진이 있어서 다음 주 한 주를 쉽니다. 제가 아침에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어서 한 주 쉬고 건강함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다음 주 아니구나. 다음 주는 다다음 주가 제가 건강검진이군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다음 주가 맞아요. 다음 주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정리하자면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건강검진 때문에 방송을 쉬고요. 2주 뒤 월요일 12월 23일 월요일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보다 희망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